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터뷰 크루 오늘 이제 항공정비사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 거고요. 예, 오늘 이제 김단장 권 팀장입니다. 예,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 직접 스스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름도 얘기해야 되는 건가? 예, 해주셔야죠. 네. 저는 예, 인터뷰의 신뢰성을 위해서 예, 그 정도 자기소개 정도는 예, 조금 해주세요. 이름은 유명인이고요. 지금 항공 정비사 직종을 가지고 있고 10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짧게 너무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긴 하는데 네, 항공정비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어요. 항공 쪽이라고 하면 전부 다 승무원 아니면은 이제 그 항공 기장님들 이쪽으로만 다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 기준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사는 정비사 그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잘 상상은 사실 안 가요. 그래서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은 해봐 주세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정비사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 이제 뭐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항공정비사를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일단은 많은 거를 해야 되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쵸. 그렇게 게 좀 있어서 좀 복잡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종사나 승무원들도 이제 어떤 훈련을 이제 거쳐서 오지만 우리 정비사들도 이제 뭐 꽤나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상태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항공정비사는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업무는 비행기가 이제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 제작사는 이제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이제 큰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제작사에서 이제 이 주기가 되면은 점검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를 하는 게 지금은 제가 하는 주 업무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출장도 다니면서 지금은 항공기를 디스패치라고 하는 직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질문지에 없는 번외 질문인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추락을 하거나 이제 비행기가 뭐 가끔 사고로 이제 좀 추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온전히 정비사분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이 항공 정비사로서 그 기분이 좀 어떠실지 분명히 저는 종종 그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럴 때 어떤 혹시 기분을 느끼시는지. 최근에도 아마 엔진 화재 사고가 하나가 나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일단은 정비사의 실수는 이제 아니라는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나오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걱정을 하죠. 이건 누가 이제 정비를 그러니까 맨 처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정비사가 잘못했냐 안 했냐를 먼저 따지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새가 맞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 속으로 새가 들어가면은 이제 새 때문에 엔진이 이제 터지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던가 아니면은 비행기에도 이제 수많은 장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벼락을 맞았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체가 자체적인 결함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비적인 결함이냐, 아니면은 뭐 조종사 실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쭉 가게 되겠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유 왜 이런 질문을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 뭐냐 구체적인 쪽으로 왔는데 그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면은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항공기에는 자동차만 해도 진짜 뭐 수백 수천까지 뭐 만 개의 뭐 부품이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는 그 이상의 막 부품이 다 들어가고 할 건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정말 다 머릿속에 있고 정말 손으로 그걸 다 만지는지 그리고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는 어떤지도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정비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작사에서 나온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세요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벌써 뭐 3만 페이지, 4만 페이지가 가는데 예, 그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비사들이 이제 작업을 가기 전에 그 매뉴얼을 일단은 숙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경우가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다들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매뉴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비행기에서 다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이제 고급차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허드라고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네. 창문에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다 원래 비행기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걸로 지금도 계속 사용 중이고 GPS도 마찬가지고 GPS 같은 경우도 GPS가 없으면 비행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동으로 비행을 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GPS에 있냐 없냐가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GPS에 따라서 자동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S도 원래 비행기 거고 비행기에서 나온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ABS 이런 안티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원래 비행기에서 이제 착륙할 때 쓰는 시스템이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기능도 이제 비행기에서 왔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모든 부품을 저희가 만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떤 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을 저희가 그거를 다 분해를 해서 그거를 조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품을 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을 못한다고 확정 판정이 나면은 그거는 부품을 처리하는 샵으로 또 가요. 그러면 그 샵을 들어가면 그거 이제 거기서 오버홀이라고 해서 부품을 완전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을 하는 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부수적은 아니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큰 틀에서 하고 있는 하는 사람도 정비사고 그 안에서 부품샵에서 부품을 하시는 분도 정비사로 얘기를 하는 거는 맞죠. 네. 저는 사실 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권 팀장은 되게 이해 잘하는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저희가 건축 전공을 했잖아요. 건축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건축 이제 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전기, 설계, 이제 뭐 기계 이런 부수적인 아니지만 그 밑에 이제 공사들 다른 기업들 또 와서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 맞게끔 또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정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유명인 님께서는 정비사님은 큰 틀에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 세세한 것들은 또 그 각자 분야에 맞는 또 전공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직업이 전공이랑 관련이 있으신 거죠? 대학교 전공이랑. 그렇죠. 저는 일단 전공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왔고 이제 거기서 배웠던 거는 거의 이제 사실은 제작이나 이런 뭐 원리 이런 쪽이 좀 주였던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무는 사실 약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지식이나 업무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배웠던 지식이 쓸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정비를 아는 상황에서 제작을 들어가면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당연히 제작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정비도 이런 원리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근데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정비사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면은 기체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기체 쪽에 그 뭐라고 하냐, 이거를 맨날 수리 쪽, 그러니까 그 판넬 수리,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참 쉽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시트 메탈이라고 하는 그냥 메탈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품샷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업무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객실 업무까지 총 네 가지가 컨트롤에서 봤을 때 했었던 건데,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전공을 따져서 들어가자면 기체랑 그 다음에 전자 쪽은 좀 많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공이랑 많이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체 수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전공에서 배웠던 이제 피로도나 아니면은 이런 기체 그 재질 이런 거 쪽은 이쪽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관련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가는 거죠. 네. 제가 그 모르겠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요청을 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여쭤볼게요. 그냥 여기에 자막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위해 좀 달아볼게요. 그렇게 요청을 드릴 거고, 인터뷰에서 가장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가장 약간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에요. 정비사 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전공은 이제 그렇다 치지만은 항공과 관련되는 약간 고등학생 때 약간 실업 입문 말고 실업계 과정과 관련된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공 전문 대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학교 전공으로 이제 4년제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이제 항공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항공사는 사실 국내에 이제 큰 항공사는 2개가 있다가 이제 뭐 하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밑에 작은 항공사들이 있고, 이제 사실 손에 꼽잖아요. 이제 이 손에 꼽는 곳들을 가기 위한 어떤 정규적인 단계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세세하게 설명하긴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왜 세 가지로 나뉘냐면 일단은 그 학력으로 나뉘어요. 일단 학력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정직원이 되고 이렇게 정식 입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똑같이 보긴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직업훈련원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이제 2년 정규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인턴이라고 해서 1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재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졸공채라고 해서 공채로 뽑혀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업훈련원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훈련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턴은 전문대 졸업을 하면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올 수가 있고, 그다음 대졸공채는 4년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정규 과정 다 받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일반 직장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고졸을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초대졸 그게 고졸인가요? 초대졸이 이제 전문대. 그렇죠. 전문대 맞죠. 초대졸 그리고 대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어쨌든 정비 쪽 일이 이렇게 제 생각에 몸을 쓰고 좀 이렇게 기계를 만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제 생각은 대졸이신 분들 공채보다 그런 전문적으로 학교 가서 2년을 배우거나 인턴으로 1년을 실무를 직접 배워서 하는 분들이 좀 더 회사에서 원하고 더 쉽게 일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비사라는 직종 자체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하루라도 먼저 그 경험을 쌓는 거가 그 사람한테는 큰 이득으로 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접하는 사람과 늦게 접한 사람은 이제 확실히 손이나 아니면은 이해하는 이해도가 좀 다르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정도 경험 쌓고 오는 그 직업훈련원생들이 훨씬 더 다시 이제 일을 뭐라고 하지? 정식 입사가 됐을 때 이제 그때 하는 그 이해도나 아니면은 그런 게 조금 다르죠. 확실히.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자격증 얘기도 살짝 해주셨었거든요. 아, 네. 네, 그 입사할 때 미리 뭐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도 따로 있는 거예요? 입사를 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오면은 정식 입사할 때 이제 그 첨부가 되겠죠. 네. 네. 추가로 좋은 쪽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자격증을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격증을 딸 때는 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그 자격증을 따려면 일단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를 봐야 되는데, 필기 시험은 그 해당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항공 학원 뭐 이런 이제 항공 정비 학원 이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고 하면 되는데, 실무 6개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실무 6개월이 있어야지 실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항공정비 학원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학원에서도 실무를 6개월을 할 수 있게 만든 아마 이제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사실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자격증을 딴 케이스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자격증을 따기가 좀 힘들죠. 네. 그리고 자격증을 먼저 따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그 외에는 미리 따놔서 가산점이나 뭐 입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게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겠네요. 크게는 없는데 항공사라는 그 회사가 약간 영어나 이런 언어 쪽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지는 회사예요, 사실은. 항공사라는 자체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 하려면은 일단은 어학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좀 더 수월하겠죠.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영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는 영어는 정말 진짜 필수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네.